1504년 9월 5일 조선 한양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끔찍한 공개 처형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다름 아닌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중종반정이 성공한 지 불과 3일 만에 그녀는 반역자로 낙인 찍혔고 마침내 저작거리에서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장녹수. 한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궁궐에서 권세를 부리던 후궁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왜 이토록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그녀는 도대체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에 백성들이 환호하며 그녀의 죽음을 지켜봤던 것일까요? 과연 그녀는 정말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폭군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조선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사랑과 권력의 타락, 그리고 한 여인의 처절한 몰락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4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산군 4년, 왕은 즉위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폭군의 면모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연산군을 적당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신하들은 왕이 학문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도 열의를 보인다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가을, 궁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산군이 평양에서 온 기생 출신의 한 여인을 궁궐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녹수. 평양 기생 출신으로 뛰어난 미모와 춤 실력으로 이름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불과 20세, 연산군보다 4살이나 어렸죠. 연산군은 궁중연회에서 그녀의 춤 한 곡을 보는 순간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춤이 끝나자마자 연산군이 말했습니다. 저 여인을 궁에 들이도록 하라. 신하들은 즉시 반대했습니다. 기생 출신을 후궁으로 삼는 것은 조선 건국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욱이 왕실의 채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하, 이는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대신들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과인이 원하는 것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연산군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1498년 겨울, 장녹수는 수건의 품계를 받으며 정식으로 궁궐에 입성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도 매우 파격적이고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이 소식이 들려오자 발칵 뒤집혔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장녹수가 단순히 예쁘기만 한 기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권력의 속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1501년, 장녹수는 수경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단계나 뛰어오른 겁니다. 이는 조선 궁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이었죠. 이때부터 궁궐 안팎에서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와 대비가 여러 차례 연산군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기생 출신을 이토록 총애하시면 나라실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왕실의 위험을 생각하소서. 하지만 연산군은 오히려 화를 냈죠. 누가 감히 과인의 일에 간섭하는가. 심지어 왕비에게까지 험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장녹수의 진짜 모습은 이때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총애를 이용해 자신을 견제하는 모든 사람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 방법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먼저 궁녀들을 철저히 장악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반감을 보이는 궁녀는 모두 연산군에게 일러바쳤죠. 전하, 저 궁녀가 저를 헐뜯으며 왕실을 모독했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궁녀를 벌했습니다. 가벼운 경우는 곤장 몇 대로 끝났지만 심한 경우는 궁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곤장을 맞아 죽은 궁녀도 있었습니다. 조서망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장녹수가 총애를 믿고 교만방자하여 궁중을 좌지우지하니 궁인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다. 당시 궁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장녹수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신하들은 장녹수를 궁중의 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1504년, 장녹수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때 연산군은 이미 완전한 폭군으로 변해 있었죠.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거치며
수많은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녹수는 단순히 연산군의 총애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폭정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협력했습니다. 먼저 연산군이 흥청망청 잔치를 벌일 때마다 장녹수가 직접 기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전국에서 미녀들을 뽑아 올리는 채용사를 보낼 때도 장녹수가 기준을 정했죠. 더 젊고 더 아름다운 여인들을 찾아오라. 나이는 15세에서 20세 사이로 제한하라. 백성들의 딸이 강제로 끌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혼인을 앞둔 처녀가 채용사에 끌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장녹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즐거우시면 천하가 평안한 것이다. 얼마나 황당한 논리입니까? 심지어 연산군이 신하들을 처벌할 때도 장녹수가 관여했습니다. 저 대신이 조정에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신도 역적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장녹수의 참소로 파직당하거나 귀양 간 신하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장녹수의 야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권력을 나눠줬죠. 오빠 장한필은 높은 벼슬을 받았고 사촌들도 모두 요직에 앉혔습니다. 기생 출신 한 여인이 조선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장녹수가 궁중 재정까지 휘어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연산군의 사치와 향락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었는데 이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장녹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이 왕실의 향락으로 소비되는 걸 그녀가 직접 관리했죠. 1504년 9월 마침내 조정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박원종, 성현, 유순정 등 중신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러다간 나라가 망합니다. 장녹수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반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경호가 삼엄했고 밀고자들이 궁궐 곳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을까요? 야사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장녹수가 어느 날 밤 연산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 신하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반정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다면 먼저 치십시오. 모두 잡아들여 문초하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물론 이는 공식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 신하들에게 장녹수는 제거해야 할 최우선 대상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더욱 많은 신하들을 의심하며 숙청하기 시작했죠. 무오사화, 갑자사화로도 모자라 제3의 사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1504년 9월 1일 밤 박원종을 중심으로 한 반정군이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그 순간 궁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녹수는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6년간 누렸던 화려한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실록에는 그날 밤 장녹수가 연산군의 처소로 달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1504년 9월 2일 새벽, 중종 반정이 성공했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났고 진성대군이 새로운 왕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반정에 성공한 공신들은 즉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제일 먼저 장녹수를 체포했습니다. 장녹수를 즉시 잡아들여라. 한 명도 놓치지 마라.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궁궐에서 가장 권세 있던 여인이 순식간에 역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장녹수는 체포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망칠 생각은 했을까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즉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연산군을 현혹하여 나라를 망쳤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신하들을 모함했느냐? 백성들의 딸을 끌어들인 채용사는 내가 시킨 것이 아니냐? 장녹수는 무엇이라 답했을까요? 실록에는 그녀의 대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지 않았다고만 전해집니다. 어쩌면 그녀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변명한들 소용없다는 것을. 조정의 모든 대신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녹수를 능지처참에 처해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해야 합니다.
능지처참. 사지를 찢어 죽이는 조선 최고의 극형입니다. 역적 중에 역적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었죠. 중종은 고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즉시 제가 했습니다. 그리하라. 반정 성공 3일 만에 내려진 사형 명령이었습니다. 1504년 9월 5일, 장녹수는 드디어 능지처참을 받았습니다. 장소는 저작거리 한복판,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되었죠. 실록의 기록은 간략하지만 섬뜩합니다. 장녹수를 능지처참하니 백성들이 모두 통쾌해했다. 돌과 흙을 던지며 욕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장녹수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까요? 불과 6년 전, 그녀는 평양의 평범한 기생이었습니다. 춤 한 곡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궁녀들은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대신들조차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작거리에 선 장녹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누렸던 6년의 권력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연산군을 원망했을까요? 혹시 자신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달라졌을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백성들이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반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장녹수는 복정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라를 망친 요부였죠. 과연 이 평가는 정당한 것일까요? 장녹수는 정말 모든 죄를 짊어져야 할 악녀였을까요? 흥미롭게도 장녹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인물이 중국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당나라의 측천무우입니다. 측천무우도 낮은 신분에서 시작해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을 장악했죠.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둘 다 뛰어난 미모와 재능으로 권력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녹수는 춤으로, 측천무우는 지략으로 황제의 마음을 얻었죠. 둘째, 권력을 잡은 후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장녹수는 궁녀와 신하들을 제거했고 측천무우는 황족과 대신들을 숙청했습니다. 셋째, 역사는 두 사람 모두를 요부라고 기록했습니다. 정사에서든 야사에서든 이 두 여인은 부정적으로 묘사되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측천무우는 스스로 황제가 되어 직접 나라를 다스렸지만 장녹수는 끝까지 연산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측천무우는 자신만의 정치적 비전이 있었고 실제로 통치 능력을 발휘했지만 장녹수는 그저 권력 유지에만 집착했죠. 그래서일까요? 측천무우는 폭군이라는 평가와 함께 유능한 통치자라는 재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다스린 시기에 당나라는 안정을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장녹수에 대한 재평가는 거의 없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일관되게 나라를 망친 요부로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권력을 가진 여성에 대한 평가는 공정한 것일까요? 장녹수 사건을 두고 일부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과연 장녹수가 정말로 악녀였을까? 그녀는 연산군이라는 폭군의 희생양이 아니었을까? 반정 세력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장녹수를 악마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주장의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녹수가 직접 정치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실록의 기록은 대부분 장녹수가 총애를 믿고라는 식의 추측성 서술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녀가 어떤 정책을 주도했다거나 어떤 인사를 좌우했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연산군의 폭정은 장녹수를 만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오사화는 1498년에 일어났는데 장녹수가 입궁한 것도 같은 해입니다. 그러니 연산군의 폭정을 장녹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셋째, 반정 세력이 장녹수를 악녀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반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연산군만이 아니라 그의 측근도 악마화해야 했으니까요. 특히 여성을 악녀로 설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흔한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장녹수가 기생들을 선발하고 채용사를 보낸 것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이는 단순한 총애를 넘어선 권력 행사였죠. 둘째,
연산군의 폭정이 장녹수 입궁 후 더욱 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갑자사화는 1504년에 일어났는데 이는 장녹수가 권력을 잡은 이후입니다. 연애와 향락이 극에 달한 것도 이 시기였죠. 셋째,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반정 세력의 선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분노였습니다. 장녹수를 죽여라. 저작거리에 운집한 백성들의 외침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장녹수 때문에 딸을 잃었고 세금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었죠. 무엇보다 장녹수 자신이 끝까지 변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녀도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장녹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혹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빠 장안필은 장녹수와 함께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연산군에게 벼슬을 받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였죠. 실제로 장안필은 장녹수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혔으며 재산을 불법으로 축적했습니다. 장녹수의 부모는 급변 이배되었습니다. 먼 변방으로 쫓겨나 여생을 마쳤습니다. 이미 늙은 나이였기에 유배지에서 얼마 버티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척들 중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파직당했습니다. 장녹수의 권력으로 벼슬을 얻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권력가에서 역적의 가족으로 전락한 겁니다. 장녹수의 재산도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그녀가 연산군에게 받은 집, 토지, 노비, 금은보화 모두 국가에 귀속되었죠. 6년간 쌓아온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수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녹수의 자식들만큼은 중종의 배려로 목숨을 건졌다는 점입니다. 비록 평민으로 강등되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평생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았고 제대로 된 혼처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장녹수의 후손들은 이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장녹수 사건은 조선 중기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왕의 사생활도 신하들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었습니다. 중종 이후 왕들은 후궁을 맞이할 때 더욱 신중해졌죠. 둘째, 후궁의 정치 개입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후궁이 신하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셋째, 외척과 후궁 세력의 권력 남용을 막는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장녹수의 오빠 장안필 같은 인물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한 여인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기생 출신으로 태어나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결국 능지처참으로 생을 마감한 여인, 장녹수에게 권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생존의 수단이었을까요? 아니면 탐욕의 결과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장녹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대 소설과 드라마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재해석되었습니다. 때로는 냉혹한 악녀로, 때로는 시대의 희생양으로 그려졌죠. 심지어 연산군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비련의 여인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실제 모습이 어땠든 간에 역사는 그녀를 조선 3대 요부 중 하나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를 단순히 악녀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녀 역시 조선 시대를 살아간 한 인간이었습니다.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시대에 기생이라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던 여인. 그 과정에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장녹수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권력은 책임과 함께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셋째, 권력을 사욕으로 채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장녹수는 권력을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녹수의 이야기에서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권력에 대한 경계, 권력의 올바른 사용,
그리고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1504년 그 가을, 장녹수는 저작거리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5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악녀로, 희생양으로, 혹은 한 시대를 살아간 여인으로, 이상으로 조선 최악의 요부로 불린 장녹수의 처절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